자,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주제가 바로 가족 간의 현금이체, 이거 어떻게 하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입니다. 대부분 가족이니까 그냥 도와준 건데요, 아니면 살기 워낙 팍팍하니까 살림에 좀 보태준 건데요, 또 어떤 분은 이게 남도 아니고 가족 간에 이게 현금 이체하거나 계좌 이체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해줬다가 세금 내라고 하는 통보를 나중에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만 이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으면 가족들 간에 금액과 상관이 없이 현금을 뽑아주든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하든 적어도 안정적으로 세금하고 상관이 없이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관세 여파로 정신이 없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취업난으로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살림살이인 또 세수는 어떻습니까? 무려 2년 연속 적자가 나는 바람에 그동안 덜 거둔 세금이 무려 90조에 육박을 한다고 하니, 제가 세무사지만 최근에 세무조사 빈도도 많아지고 있고, 또 한 번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면 정말 엄숙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징세기관인 국세청 그리고 일선 세무서에서도 정말 고민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족 간의 현금 이체하는 것도 점점 더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과세를 알고 있지만 막상 적은 돈이 아닌데 현금을 뽑아주거나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심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특히나 생각보다 신혼부부들이 이런 자금 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증여세 세무조사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냥 자식한테 받은 돈도 과연 이제 그 출처가 어딘지 캐묻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이 국세기본법이 바뀌어서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물론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계좌 내역들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을 거두는 세무 공무원이 본인의 일과 관련된 포상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가족 간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주거나 받을 때도 우리 일반 서민들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민간에 비해서 급여 체계가 거의 8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걸려 있으니 세무조사나 아니면 본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일단 세무조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증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납세자가 우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10년 이내 거래까지 소급해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는 이런 송금 내역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일단은 그 거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우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현금 이체를 할 때 나중에 세무조사로 문제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꼭 계좌 이체를 할 때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활비나 카드값, 그리고 병원비, 교육비 같은 걸 이 돈을 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계좌 이체할 때 메모란이나 적요란에 한 글자라도 써두는 것이 나중에 이게 증여 목적의 현금 거래가 아니었음을 입증을 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실제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나 학자금을 받은 사람은 문자나 카톡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생활비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보냈다는 문자를 바로 보내거나, 아니면 아빠한테 생활비를 입금했다라고 한다면 보내는 사람도 보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잘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증빙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국세청에서 이건 증여 거래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집 생활비는 월 평균 500만 원인데 옆집에는 보니까 매달 평균 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집이 많이 쓰니까 이게 생활비로 부인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증여로 보지 않을까 라고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금액 크기만 가지고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을 정말 생활비로 아니면 자녀 교육비로 병원비로 사용을 했다면 액수와는 무관하게 모두 비과세가 되는 가족 간의 현금 거래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에 보태 쓰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받은 사람의 예적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면 요거는 별도의 내 재산을 구성을 하는 거니까 역시 금액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과세 대상인 증여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생활비나 병원비,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을 했으면 무조건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증여로 보겠다 안 보겠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하고 비교를 해서 절대 금액의 크기에 목매지 마시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인지도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주들의 학자금을 혹은 생활비를 대신 부담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 손자들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님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손주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학자금을 증여세로 과세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부양 의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 1년치 생활비 혹은 6개월치 생활비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미리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1년 뒤, 6개월 뒤에 시간이 지나봐야 그 금액이 모두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무서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ATM기에서 내가 돈을 뽑아 쓰는 것처럼 생활비로 사용을 하면 절대 세금 문제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현금 거래, 계좌이체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만 우선 기억을 좀 하시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95% 이상은 사후에 문제될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생활비는 분명 아니야. 내가 주려고 하는 금액이. 근데 내가 목돈을 부모님한테 혹은 돈 잘 버는 아들, 딸한테 빌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차용증을 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차용증을 어떻게 쓰느냐? 차용증 샘플을 보여드리면 간단해요.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당사자 간에 그 거래 당시의 내용이 잘 드러나는 서류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당연히 빌려주는 돈이 얼마인지, 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갚을 건지, 그리고 이자는 언제 지급할 건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이자를 지급받을 각자의 금융거래 계좌 내용이 잘 드러나기만 하면 차용증으로서 효력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돈이 들어갈 때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준 것처럼 보이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럴 때 차용증을 써두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차용증을 쓰는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거든요. 국가에서 아들한테 준 금액이 예사롭지가 않아. 일반적인 가족 간의 생활비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정말 증여 목적이 있는 거래인지 아니면 속사정이 있는 이런 거래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세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는 증여 거래가 아니고 가족 간의 금전대차 거래라는 걸 외부에 현출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심적인 사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이 차용증이 가장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런 차용증 한 장 있고 없고에 따라서 180도 납세자 입장에서 입증 책임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차용증을 정상적으로 썼어. 그리고 이자도 정상적으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주고받았어. 그러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그때부터는 세무서, 국세청으로 입증 책임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무서에서 이 차용증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거래 자체가 증여 거래인지 아니면 금전대차 거래인지를 자기들이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차용증 한 장 쓰는 걸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증여세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용증 귀찮지만 반드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추가로 빌려주는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차용증에서 이자 상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원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연간 4.6%입니다. 연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수준의 원금이 대략 2억 1,700만 원이기 때문에 우선 이자를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게 별도의 증여거래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의 소득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천징수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15.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2배가량 원천징수세율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이자를 먼저 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원천징수세율이 높은 이자소득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좋은 차용증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현금거래 관련해서 무조건 많이 물어보시는 거.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자녀인 내가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 돈 잘 버는 자녀의 카드를 부모님의 생활비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뭔 말이냐면 부모님의 카드를 자녀가 들고 다니는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생활비로 쓰는 거잖아요. 이때 주의할 게 적어도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자녀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혼자 사용하는 생활비보다 실제로 적은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은 대구에 살고 있는데 자녀는 서울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당연히 돈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 카드 명의자하고 사용처가 대구하고 서울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는다. 그리고 소소하게 정말 생활비로만 쓰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어디 백화점에 가서 한꺼번에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긁고 다니면 생활비로 썼다라고 하는 요건이 세무서에서 보기에도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부모님을 정말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지역하고 상관이 없이 부모님 생활비는 어떻습니까? 내 카드를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간혹 이제 신용카드를 부모님께 드리고 사용 금액을 계좌로 돌려받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역시 결론은 괜찮고요. 이럴 때는 카톡 내역이나 역시 계좌 이체를 할 때 간단한 메모라도 꼭 남겨서 몇 월 분에 대한 생활비를 정산하는 금액이라고 표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인출 관련해 가지고 입출금의 합계가 1일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고액 현금 거래가 되는 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선은행에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1년에 10,000건 넘게 조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포상금 제도까지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조사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 세금 추징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뽑을 때 1,000만 원이 안 넘게 나눠서 뽑으면 되겠네라고 하시겠지만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루에 995만 원씩 5일 연속으로 입금을 하거나 은행 몇 군데에서 나눠서 현금 입금을 하더라도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금이 인출된 거래이기 때문에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의심 거래로 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래 자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착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세무조사가 파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명할 거리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가족 간 현금 거래 혹은 계좌 이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뉴스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고요.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